예비 동서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날 밤 서지아는 깊은 잠에서 문득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옆에서는 남편 강현우의 고른 숨소리가 조용히 들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지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목이 마른 것도 아니고 특별한 꿈을 꾼 것도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잠이 완전히 달아나 있었습니다. 지아는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이불을 젖히고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화장실로 가기 위해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는 순간 지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끝 서재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불빛은 낯설었습니다. 현우는 잠들기 전 분명 침실로 들어와 누웠습니다. 그런데 서재 불이 아직 켜져 있다는 건 그가 급하게 나왔거나 무언가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들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아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늘 빈틈없던 남편이 서재 불을 켜둔 채 잠들었다는 것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지아는 화장실 쪽이 아니라 복도 끝 서재 쪽으로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금 벌어진 틈 사이로 노란 스탠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어딘가 마무리되지 않은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자가 조금 비뚤어져 있었고 서류철 하나는 반쯤 열린 채 책상 모서리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현우답지 않은 흐트러짐이었습니다. 지아는 불만 끄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막 손을 뻗는 순간 책상 옆 벽면 아래쪽에서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액자로 가려져 있던 작은 금고 문이 반쯤 열린 채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그대로 굳어섰습니다. 심장이 아주 작게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우는 중요한 서류는 따로 보관한다고만 했지 금고를 보여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고가 지금 닫히지도 않은 채 입을 벌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동시에 왜 저걸 저렇게 열어두고 잤을까 하는 궁금증도 밀려왔습니다. 지아는 몇 번이나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끝내 그러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금고 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와 낡은 사건 기록철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반쯤 접힌 메모 한 장이 얹혀 있었습니다. 지아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그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짧은 문장 몇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술 흔들릴 가능성 높음. 시간 끌면 저쪽 먼저 무너짐. 원본은 따로 정리할 것. 지아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 줄, 한 줄 다시 읽어도 같았습니다. 그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몰아붙이고 버티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말처럼 보였습니다. 뭐야, 이게? 메모 아래 깔린 사건 기록철 첫 장에도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한 장 넘겼다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기록 가장자리 여백에 너무도 익숙한 남편의 필체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정에 끌려가면 진다. 사실보다 흐름이 먼저다. 지아는 마른 침을 삼키며 금고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미 뜯긴 서류 봉투 겉면에는 짧게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별도 정리 완료.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무슨 사건인지 누구의 일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안이 모르는 얼굴로 누군가의 절박한 인생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지안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열린 금고 안 서류들보다 더 낯선 건 그걸 남긴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침실에 누워 아무렇지도 않게 잠든 그 사람이 지안이 평생 믿고 살아온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침실 쪽에서는 남편의 숨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고른 숨소리가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지안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떠 다림질이 덜 된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서둘러 머리를 묶은 뒤 회사로 향했습니다. 퇴근길엔 반찬거리부터 계산했고 월말이 가까워지면 통장 잔고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넉넉한 삶은 아니었지만 지안은 그런 일상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몫을 묵묵히 해내는 것, 그게 지안이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강현우는 늘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꺼운 문제집과 판례집 사이에 파묻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른 채 하루를 흘려보내곤 했습니다. 잘 될 때보다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이 더 많았고 그런 날엔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안은 그 침묵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할수록 더 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도 이미 오래전에 알아버렸습니다. 또 점심 안 먹었죠? 배 안 고팠어. 배 안 고픈 사람 표정이 그거예요. 지안은 봉투에서 아직 따뜻한 주먹밥을 꺼내 현우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현우는 그걸 보며 잠시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보다 미안하다는 표정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맨날 이렇게 챙기지 마. 붓고 나서 갚아요. 그 말은 어느새 두 사람 사이의 버릇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붓고 나서 갚으라는 말,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말. 지안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그 말로 자신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형편은 늘 빠듯했습니다. 지안의 월급이 들어오면 월세가 빠져나갔고 카드값이 빠져나갔고 현우가 보는 학원비와 교재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남는 건 늘 애매했지만 지안은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이상하게 겁보다 오기가 났습니다. 이 시간만 지나면 된다고, 여기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윤정혜도 그 시절엔 지안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 옆을 묵묵히 지키는 지안을 꽤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시험이 가까워지면 반찬통을 챙겨보내고 현우 소식보다 지안 안부를 먼저 물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안아, 내가 더 고생이지. 현우 옆에서 버텨주는 사람 있는 게 다행이다. 정말 고맙다. 제가 하는 게 뭐 있다고요. 오빠가 더 힘들죠. 그래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귀한 거야. 지안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적어도 그때만큼은 자기 마음이 헛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지나가고 있다는 믿음도 있었고 이 집 사람들도 언젠가는 자기를 진심으로 받아줄 거라고 여겼습니다. 현우는 지안 앞에서만 자주 약해졌습니다. 책을 덮고 한참 말이 없거나 괜히 창밖만 보다 한숨을 쉬는 날이면 지안은 모르는 척 먼저 저녁상을 폈습니다. 괜히 시험 이야기를 꺼내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절대 혼자 무너지게 두지는 않았습니다. 나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또 보면 되죠. 그게 말처럼 쉬워? 안 쉬워요. 그래도 포기하는 건 더 싫어요. 미안하다. 미안한 건 나중에 하세요. 붓고 나면 그때 다 갚아요. 현우는 그 말을 듣고 오래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안은 그런 얼굴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누군가 하나는 끝까지 믿어줘야 버틸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있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현우는 더 조용해졌고 지아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다리던 합격자 발표 날이 왔습니다. 지아는 회사에서 숫자를 맞추다가도 자꾸 손이 떨렸습니다. 오전 내내 현우에게 연락이 없었고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한참 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아나. 그 한마디만 듣고도 지아는 알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울고 있었고 숨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오빠? 말해봐요. 붙었어. 순간 지아는 사무실 한복판이라는 것도 잊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동안의 야근과 월세, 식은 도시락과 조용한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이 버텨온 시간 전부를 보상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케이크 하나를 사들고 뛰어간 집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윤정혜는 들뜬 얼굴로 아들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지안의 손까지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지아나, 내 덕도 크다. 우리 현우 옆을 잘 지켜줘서 고맙다. 지아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정말로 그날만큼은 모든 시간이 다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의 합격이 자기 기쁨이었고 자기 고생도 함께 인정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 진짜 다르게 살 수 있어. 약속이에요, 오빠. 응. 이제부터는 내가 다 할게. 지아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현우도 윤정혜도 그날만큼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사람의 마음은 형편이 달라지면 조금씩 다른 얼굴을 하게 됩니다. 서지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토록 환하게 웃던 합격의 밤이 언젠가 자신을 가장 깊이 외롭게 만드는 시작이 될 줄은 말이었습니다. 강현우가 합격한 뒤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눈빛부터가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는 그저 시험 준비하는 청년이었던 사람이 오늘부터는 앞으로 될 사람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수습 과정이 시작되었고 현우는 새벽같이 집을 나섰다가 늦은 밤 지친 얼굴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지안 역시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어김없이 저녁을 차리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전엔 미래를 위해 버티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새로운 삶의 문턱 앞에 서 있다는 기대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아나, 네, 이번 달만 지나면 조금 숨통 트일 것 같아. 그럼 됐죠. 그 말 기다린 게 얼마인데요. 조금만 더 참아줘. 참는 건 자신 있어요. 지아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이제 와서 조금 더 버티는 건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고생 끝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지안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윤정혜도 처음엔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합격한 기쁨에 들떠 있었고 지안을 볼 때마다 이제 내가 제일 고생 끝이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명절에 같이 장을 보러 나갔을 때도 윤정혜는 지안 손을 붙잡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지안이가 고생 많이 했지. 현우 옆에서 버텨준 공이 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지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자기가 걸어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고 이제는 정말 이 집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아는 몰랐습니다. 사람의 고마움이라는 게 형편이 달라지면 너무 쉽게 성격을 바꾼다는 것을 말이었습니다. 현우가 정장을 입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늘 구겨진 셔츠에 익숙하던 사람이 딱 맞는 셔츠와 넥타이를 맨 채
거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대견했습니다. 지아는 회사 근처 백화점 세일 매대에서 어렵게 고른 넥타이를 현우에게 선물했습니다. 이거 오빠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비쌌을 텐데. 세일했어요. 그리고 이런 건 이제 하나쯤 있어야죠. 현우는 말없이 넥타이를 받아들었고 잠시 뒤 거울 앞에서 그걸 직접 매보았습니다. 지아는 뒤에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쪽이 괜히 뭉클했습니다. 이제 정말 이 사람의 시간이 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오래 끌 이유가 없다고 윤정혜가 먼저 말을 꺼냈고 현우 역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힘든 시절 곁을 지켜준 사람과 이제는 당당하게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아는 그 말이 고맙고도 벅찼습니다.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인데 이제는 자리도 제대로 만들어줘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결혼식은 크지 않았지만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윤정혜도 하객들 앞에서 지안을 다정하게 챙겼고 우리 며느리가 참 성실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그날 여러 번 울컥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한 집에 살게 된 기쁨도 있었지만 힘들던 시간을 지나 결국 인정받았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는 그 무렵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변화는 처음엔 말이 아니라 시선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우가 점점 더 좋은 자리에 불려다니고 회사 선배들과 식사를 하고 법조계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가 늘어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정혜는 지안을 위아래로 한번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설명하기 어려운 종류의 낯설미였습니다. 지아나, 네, 어머니. 이제 현우가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졌잖니. 내가 옷차림이나 말투 같은 건 조금 더 신경 써야겠다. 네, 제가 더 조심할게요.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지아는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전엔 있는 그대로도 괜찮다고 하던 사람의 말이 이제는 조금씩 고쳐야 할 점을 짚는 쪽으로 바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변화였고 그래서 더 쉽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저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현우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우도 바빴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무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현우는 지안의 이야기를 예전만큼 길게 듣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면 적당히 고개를 끄덕였고 지안이 피곤하다고 하면 조금만 참자는 말로 넘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말은 예전엔 함께 버티자는 약속처럼 들렸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 참으라는 말처럼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모임 생겼어. 갑자기요? 선배들이 보자고 해서. 나중에 중요한 사람들 많이 알게 돼. 아, 그럼 먼저 다녀오세요. 미안. 이런 자리는 빠지면 안 돼. 지아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현우가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제는 정말 자기 자리를 만들어가야 하는 시기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어가는 밥상 앞에 혼자 앉아 있을 때면 문득 예전보다 더 혼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윤정혜의 말이 한 번씩 겹쳐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말. 그 말은 이상하게 지안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고마움과 기대가 섞여 있던 자리에 어느 순간부터는 평가와 계산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는 걸 지안은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지안은 아직 그 변화를 배신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바빠지면 무심해질 수도 있고
형편이 달라지면 조심할 것도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아는 여전히 현우를 믿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절을 함께 버틴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조금쯤 달라진 공기쯤은 참고 넘길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아는 부엌에서 윤정혜와 단둘이 마주 앉아 반찬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윤정혜는 뚜껑을 닫던 손을 멈추고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꺼냈습니다. 지아나, 사람은 자리가 바뀌면 보는 눈도 바뀌는 법이야. 네, 그러니까 내가 더 현우 옆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야. 괜히 가볍게 보이면 안 되잖니. 지아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다 알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엔 고생하는 아들 옆을 지켜주는 착한 여자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그 옆에 서기에 더 단정하고 더 조심스러워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 그리고 그 말 속엔 지금의 지아는 아직 어딘가 부족하다는 그림자가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날 밤 먼저 잠든 현우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이었고 함께 버텨온 사람의 얼굴이었고 앞으로도 믿고 살아야 할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서늘했습니다. 달라진 건 형편만이 아닌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는 늘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나빠지지 않았고 누구도 갑자기 등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웃는 얼굴과 다정한 말 사이로 조금씩 다른 뜻이 스며들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강민석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한 건 늦은 봄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던 자리였고 별다른 예고도 없이 나온 말이었습니다. 민석은 원래도 큰일을 가볍게 던지듯 말하는 버릇이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식탁 위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저, 할 말 있어요. 또 무슨 일인데 그러니? 결혼하려고요. 젓가락을 들고 있던 윤정혜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놀라는 얼굴이 먼저였고 그 다음엔 믿기 어렵다는 표정, 그리고 아주 천천히 번지는 기대가 뒤따랐습니다. 현우도 물을 마시다 잠시 손을 멈췄고 지아는 반찬 접시를 옮기다 말고 민석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지? 장난 아니에요. 진지해요. 어떤 아가씨인데? 좋은 사람이에요. 민석은 늘 그렇듯 자세한 설명은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윤정혜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걸 묻고 또 물었습니다. 어디 집안인지, 부모는 무슨 일을 하는지, 나이는 몇인지, 무슨 공부를 했는지. 지아는 그 질문들이 이상하게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자기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와는 결이 조금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윤정혜는 유난히 아침부터 집안을 분주하게 정리했습니다. 식탁보를 새로 꺼내고 평소 아끼던 찻잔을 내놓고 과일까지 접시에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지아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도우면서도 마음 한편이 조금 묘했습니다. 손님 한 명 오는 것 치곤 너무 공을 들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지아나, 저 꽃병 물 좀 갈아놔라. 네, 어머니. 그리고 내 옷도 좀 단정한 걸로 갈아입는 게 좋겠다. 오늘은 사람 처음 보는 날이니까. 네, 그 말은 별것 아닌 것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작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지아는 잠시 자기 옷차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집에서 입기엔 충분히 단정하다고 생각했던 차림이었지만 윤정혜의 말 한마디를 듣고 나니 어딘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린 건 오후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민석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한 여자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세라였습니다. 세라는 첫인상부터 지나치게 단정했습니다. 과하지 않은 옷차림,
낮고 차분한 목소리, 적당히 예의를 갖춘 미소까지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예쁘다는 말보다 먼저 떠오른 건 깔끔하다는 인상이었고 그 깔끔함이 오히려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종류라는 걸 지아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세라입니다. 아이고, 그래. 어서 와라. 민석이가 말을 어찌나 아끼던지 내가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 윤정혜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지안을 처음 봤을 때도 분명 다정했었지만 지금의 다정함은 조금 다른 종류였습니다. 기특함이나 고마움보다는 보여주고 싶은 걸 얻은 사람의 만족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라는 앉는 자세도 반듯했고 말을 고르는 속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윤정혜가 무슨 질문을 던져도 서두르지 않았고 과장도 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지나치게 겸손한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듣기 좋은 만큼만 말하고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아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일 하시니? 아버지는 사업체를 운영하세요. 그래, 어떤 쪽인데? 생활용품하고 유통 쪽이요. 크진 않고 직원이 2,000명 정도 되는 회사예요. 아이고, 그 정도면 큰 회사지. 겸손하기도 하네. 윤정혜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지아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말을 듣는 척하면서 사실은 배경부터 헤아리는 눈빛. 윤정혜가 이제껏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렇게 가늠해 왔는지 지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차를 내오는 건 자연스럽게 지안의 몫이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찻잔을 정리하면서도 지아는 거실 쪽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윤정혜는 평소보다 목소리가 높았고 민석은 드물게 들뜬 표정이었으며 세라는 그 분위기 속에서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지아는 쟁반 위에 찻잔을 놓으며 설명하기 어려운 작은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차도 한번 마셔봐라. 이 집에서 손님 오면 늘 내는 찻잔이야. 찻잔이 정말 예쁘네요. 오래된 건데도 관리가 잘 돼 있어요. 윤정혜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좋을 일인가 싶을 만큼 윤정혜는 금세 살가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아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이 집에서 몇 년을 드나들었는데도 저 찻잔이 예쁘다는 말 한 번 못했다는 걸 말이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다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도 분위기는 계속 좋았습니다. 민석은 세라 이야기를 할 때마다 기분 좋은 사람처럼 보였고 윤정혜는 그런 둘을 바라보며 숨길 수 없는 만족을 드러냈습니다. 지안 혼자만 자꾸 입안이 마르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녁상을 치우고 부엌에서 나오는데 세라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사람이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 형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지아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직 약혼도 아니고 결혼도 아닌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세라는 벌써 형님이라는 말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러세요. 감사해요, 형님. 세라는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아는 이상하게 그 한마디가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처음 보는 집에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저렇게 스스럼 없이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라니 어색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게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어딘가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지아는 침대에 누워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라가 싫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례한 것도 아니었고 불편하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낯선 집에서 저렇게까지 자연스러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지아는 그 생각을 떨치려 했지만 끝내 그러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윤정혜의 입에선 세라 이야기가 자주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대놓고 비교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소한 일상 한가운데 세라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끼어들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소함이 오히려 더 거슬렸습니다. 세라는 웃는 것도 참 단정했어. 민석이가 사람 하나는 잘 만났네. 윤정혜는 설거지를 하다가도 반찬통을 정리하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불편해할 거란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아는 대답 대신 웃어 보였지만 속은 점점 마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세라는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민석과 함께 저녁을 먹고 가겠다고 했고 윤정혜는 기다렸다는 듯 아침부터 장을 봐왔습니다. 지아는 퇴근하자마자 부엌으로 들어가 윤정혜를 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충 넘어갔을 반찬 하나까지 그날은 유난히 손이 많이 갔습니다. 지아나, 국간 좀 다시 봐라. 오늘은 싱거우면 안 된다. 네, 어머니. 그 말은 평소에도 들을 수 있는 말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오늘은 더 잘해야 한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지아는 국을 한 번 더 끓이고 접시 가장자리에 물기까지 닦아내며 저녁상을 준비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린 건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민석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세라가 양손에 든 쇼핑백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겉포장부터 달랐습니다. 백화점 상위 고객 전용 포장처럼 보이는 묵직한 박스와 고급스러운 보자기 포장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배숙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준비해봤어요. 많이 부족하지만 괜찮으시면 드셔보세요. 세라가 내민 건 평범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한우 세트와 정갈하게 손질된 한방 배숙 재료, 그리고 작은 프리미엄 찻잎 상자까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비싸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른 취향까지 세심하게 고려한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지아는 그 선물을 보는 순간부터 이미 윤정혜의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 이런 걸 뭘 이렇게까지 준비했니? 지난번에 어머님 말씀 듣고 생각이 나서요. 입에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윤정혜의 얼굴이 환하게 풀렸습니다. 입으로는 손사래를 쳤지만 눈빛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며느리. 그 말이 꼭 얼굴에 쓰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라는 지난번보다도 더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과하지 않은 옷차림, 낮고 차분한 목소리, 적당한 거리의 미소까지 여전히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느꼈던 단정함이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아는 그 단정함이 사람을 편하게 만들기보다는 이상하게 긴장하게 만드는 쪽이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세라야, 이런 건 그냥 마음만 받아도 되는데. 별거 아니에요. 어머님 생각나서 골라봤어요. 별거 아니라는 말이 조금도 과장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비싼 선물을 내밀면서도 생색내지 않는 태도까지 세라는 마치 원래 이런 자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지아는 괜히 손끝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세라는 거실에 앉아 있다가도 집안을 아주 잠깐씩 둘러보곤 했습니다. 처음 온 사람이 새 공간을 훑는 시선이라기보다는 어딘가를 기억해내듯 천천히 확인하는 눈빛에 가까웠습니다. 아주 찰나였고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지아는 처음엔 그저 눈치가 빠른 사람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 설명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윤정혜가 주방에서 국을 데우느라 자리를 비웠을 때였습니다. 민석은 현우와 통화를 하러 베란다 쪽으로 나가 있었고 지아는 식탁 위 수저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세라는 거실과 복도 쪽을 천천히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시선이 전혀 헤매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디에 무엇이 있을지 대충은 알고 있는 사람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공간을 훑고 있었습니다. 뭐 찾으세요? 지안이 묻자 세라는 아주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놀라는 기색도 머뭇거림도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집이 생각보다 훨씬 따뜻해서요. 그래요? 네.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네요. 그 말은 별것 아닌 감상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순간 대꾸를 잊었습니다. 낯설지가 않다는 말. 처음 온 사람 입에서 나오기엔 묘하게 마음에 걸리는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아는 애써 웃으며 다시 수저를 맞췄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주 조금 서늘했습니다. 그냥 말버릇일 수도 있었고 별 의미 없는 표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식사 준비가 끝나갈 무렵 세라는 지안 쪽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거의 다 했어요. 그럼 컵이라도 꺼낼게요. 괜찮아요. 제가 그 말을 다 끝내기도 전이었습니다. 세라는 망설임 없이 몸을 돌려 찬장 쪽으로 걸어갔고 손님용 유리컵이 있는 쪽 문을 자연스럽게 열었습니다. 지안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찬장은 겉으로 보기엔 다른 문짝과 별다를 것 없었고 처음 오는 사람이 굳이 그 칸부터 정확히 열 이유는 없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윤정혜가 꺼내는 걸 유심히 봤을 수도 있었고 그저 감이 좋았던 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아는 설명하기 어려운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거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지난번에 어머님이 이쪽에서 꺼내시는 걸 본 것 같아서요. 제가 한 번 본 건 잘 기억하는 편이거든요. 세라는 웃으며 그렇게 답했습니다. 충분히 그럴듯한 설명이었고 그래서 지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느껴졌을 뿐이었습니다. 식사 자리는 지난번보다 더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민석은 세라 옆에서 유난히 들떠 있었고 윤정혜는 그런 둘을 바라보며 만족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퇴근이 늦어 조금 뒤에 들어왔는데 세라를 보자 짧게 인사를 건넨 뒤 바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아는 그 짧은 순간도 괜히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와 있었네요. 네, 안녕하세요. 세라는 현우를 향해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딱 그 정도였고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아는 이상하게 그 장면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고 설명하려 해도 결국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식사 중에도 세라는 유난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윤정혜가 묻는 말엔 또렷하게 답했고 민석이 말을 걸면 웃으며 받아주었고 필요한 만큼만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집안 공기의 흐름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누가 물을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물병을 건네고 윤정혜가 반찬 접시를 찾기 전에 조용히 가까운 쪽으로 밀어주곤 했습니다. 지아는 그 모습을 보다 문득 스스로에게 짜증이 났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보고 괜히 마음이 뒤틀리는 자신이 싫었고 그걸 자꾸 세라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은 기분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입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날 무렵 또 한 번 마음에 걸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윤정혜가 두통약이 어딨더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을 때였습니다.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방 쪽 아니었나요? 지난번에 어머님이 그쪽으로 가셨던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아주 조심스러웠고 지나치게 정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무렇지 않게 들렸습니다. 윤정혜는 아 맞다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민석도 별 생각 없이 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달랐습니다. 지난번 세라가
두통약 이야기를 들을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 순간 기억을 더듬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어긋남이었습니다. 굳이 따지면 기억 착오일 수도 있었고 자신이 헷갈리는 걸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불편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는데 분명 이상한 순간이 하나 쌓였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세라와 민석이 돌아간 뒤 지아는 부엌 정리를 하며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윤정혜는 기분 좋은 목소리로 오늘 분위기가 참 좋았다고 몇 번이나 말했고, 현우는 그런 어머니 말에 별다른 대꾸 없이 넥타이만 느슨하게 풀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설거지 그릇에 묻은 거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래? 아니에요. 오늘 계속 표정이 별로던데. 그랬어요? 민석이 결혼할 사람 오는 날, 당신이 너무 딱딱하면 어머니가 또 싫어해. 그 말은 조심스러운 충고처럼 들렸지만 지안의 가슴엔 묘하게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자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불편한 사람으로 읽히고 있었다는 뜻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말을 안 해서 더 그래 보일 때도 있지. 지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결국 자신이 초라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입안까지 차오른 말을 다시 삼켰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세라가 컵을 꺼내던 손,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네요 하고 웃던 얼굴,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어른 취향을 맞춰 들어오던 그 선물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다 별것 아닐 수도 있었고 자기가 과민한 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 걸렸습니다. 처음 온 사람 같지 않은 여자.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지아는 애써 눈을 감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아주 희미한 의심 하나가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아직은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그래서 더 쉽게 떨쳐내지 못하는 종류의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지아는 스스로를 몇 번이나 다독였습니다. 한세라가 이상하다고 느낀 순간들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당장 문제 삼을 만큼 분명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 온 사람치고는 너무 자연스럽다는 것, 집안 공기를 낯설어하지 않는다는 것, 어른 마음을 정확히 읽는다는 것.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그저 눈치 빠르고 잘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아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을 싫어하는데도 이유가 분명해야 덜 초라한 법인데 지안의 마음속 불편함은 자꾸만 설명이 되지 않는 쪽으로만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싫었습니다. 혹시 정말 자신이 예민해진 것뿐이라면, 그래서 한세라를 공연히 곱지 않게 보고 있는 거라면 그건 너무 비참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그 뒤로도 자주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민석은 전보다 더 들뜬 얼굴로 세라 이야기를 했고, 윤정혜는 그런 둘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세라가 언제 다시 오는지부터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그 변화를 가만히 지켜보며 이상하게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민석이 전화 왔더라. 주말에 세라랑 온대. 아, 그래요. 왜 그렇게 시큰둥하니? 너도 좀 반갑게 맞아줘야지. 제가 뭐 안 반갑다고 했나요? 말을 안 해도 사람 기분은 느껴지는 거야. 그 말은 대놓고 핀잔을 준 것도 아니었지만 지안의 마음엔 잔잔히 남았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눈치를 보게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예민하다고 할 것 같았고 가만히 있어도 못마땅하게 볼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 되어 세라가 다시 왔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윤정혜는 평소보다 더 좋은 그릇을 꺼냈고 민석은 세라가 좋아하는 차를 미리 사왔다며 생색을 냈습니다. 세라는 여전히 단정했고 여전히 적당했으며 여전히 모자라는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지아는 그 흠잡을 데 없는 태도 앞에서 오히려
더 숨이 막혔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윤정혜는 유난히 세라를 자주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예뻐하는 시선이라기보다 마음에 쏙 든 무언가를 보는 표정에 가까웠습니다. 지아는 그 얼굴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기에게는 한 번도 향하지 않았던 표정인지도 몰랐습니다. 세라야, 너는 진짜 뭘 해도 참 가지런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긴.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지아는 국그릇을 앞에 둔 채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말이 꼭 자기에게는 한 번도 해주지 않은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를 보고 마음이 편해진다는 말. 그건 몇 년을 함께 밥을 먹어도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세라는 그런 윤정혜의 다정함을 과하게 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웃고 고개를 조금 숙이고 적당히 사양할 뿐이었습니다. 그 태도마저도 이상하게 계산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더 불편했습니다. 정말 타고난 사람 같았고 그래서 더 미워할 구석이 없었습니다. 식사 중간 민석은 별 생각 없이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는 처음 왔을 때 엄청 긴장했죠? 그랬죠. 세라는 긴장을 안 하네. 원래 큰 자리도 안 무서워하는 스타일인가 봐. 그런 건 아니에요. 타고난 거지. 사람이 원래 품이 있으면 괜히 허둥대질 않아. 그 말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안의 귀에는 오래 남았습니다. 품이 있다는 말. 누구를 직접 깎아내린 것도 아니었지만 듣는 순간 누가 그 반대편에 놓였는지는 너무 분명했습니다. 지아는 아무 말 없이 수저를 고쳐주었습니다. 현우는 그 순간에도 아무 반응이 없었고 민석은 눈치채지 못한 사람처럼 물만 마셨습니다. 세라만 아주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지안에겐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마치 세라는 자신의 불편함까지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윤정혜는 세라를 붙잡고 거실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석은 통화를 하러 나갔고 현우는 서재로 들어갔고 지아는 홀로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도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세라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형님, 제가 닦을게요. 괜찮아요. 혼자 하시기 많아 보이는데요. 원래 제가 하던 거라서요. 지안의 말끝은 생각보다 딱딱했습니다. 세라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지안을 바라보다가 곧 별일 아니라는 듯 마른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옆에서라도 있을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더 거슬렸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은 고마운 말이어야 하는데 지아는 그 순간 세라가 자기 자리를 너무 자연스럽게 침범해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조금 더 날카로운 목소리가 나가고 말았습니다. 굳이 안 그러셔도 돼요. 손님인데 편하게 계세요. 세라는 아주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짧은 멈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불편하게 했으면 죄송해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 윤정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라야, 거기서 뭐하니? 형님 설거지 도와드리려고요. 아유, 그런 건 지안이가 하지. 너는 손에 물 묻히지 말고 이리 와. 그 한마디에 지안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평소에도 늘 듣던 말이었을 뿐인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너무 선명하게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사람과 손에 물 묻히지 말라는 사람. 그 자리가 너무 쉽게 나뉘는 게 서러웠습니다. 세라는 잠시 지안을 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미안한 것 같기도 했고 아무 감정이 없는 것 같기도 했으며 어쩌면 지안을 조용히 살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안은 그 애매한 얼굴이 더 싫었습니다. 차라리 노골적으로 잘난 척하는 사람이면
미워하기라도 쉬웠을 텐데 세라는 끝까지 무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실로 돌아온 뒤 현우는 넥타이를 풀며 무심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당신 좀 날카롭더라. 제가요? 세라 씨가 도와주려고 하던데 너무 딱 자르던데 전 그냥 괜찮다고 한 거예요. 듣는 사람은 그렇게 안 느낄 수도 있지. 지아는 그대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해명할수록 더 초라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불편하다고 처음 온 사람 같지 않아서 마음에 걸린다고 말해봐야 현우는 결국 자기가 질투하는 거라고 받아들일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지아는 또 한 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윤정이는 아침상 앞에서 무심한 듯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지아나,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해. 내가 먼저 오래 본 식구라고 해서 그렇게 날 세우면 못 써. 제가 뭘 그렇게까지 했다고요. 너는 내가 티 안 낸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보는 사람은 다 느껴. 지아는 결국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미 자신은 예민한 큰 며느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말이었습니다. 대단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별다른 증거도 없이 누군가를 불편해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걸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아는 더 조심했습니다. 세라 앞에서는 더 웃으려 했고 윤정이 앞에서는 더 아무렇지 않은 척했으며 현우 앞에서는 괜한 말을 꺼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마음은 더 엉켜갔습니다. 세라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어머니 취향도 잘 맞췄고 민석에게도 적당히 다정했고 현우 앞에서도 예의 바른 선을 지켰습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자꾸만 마음이 걸린다는 건 결국 자기 쪽이 더 초라하다는 뜻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아는 몇 번이나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질투하지 말자고, 괜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고, 자기 자리를 스스로 초라하게 만들지 말자고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서면 어김없이 세라의 어떤 눈빛이나 말 한마디가 다시 마음에 걸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은 자꾸 참으려 할수록 더 또렷해지는 종류가 있었습니다. 지안에게 세라가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확신도 없었고 이유도 분명치 않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한세라는 지안을 초라하게 만드는 사람인 동시에 지안이 절대 쉽게 시선을 거둘 수 없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지안은 한동안 세라를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말을 더 섞지 않았고 괜한 표정도 짓지 않으려 했으며 세라가 집에 오는 날이면 일부러 더 차분하게 행동했습니다. 이상한 건 자기 마음이지 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스스로가 덜 초라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윤정이가 지안에게 전화를 걸어 시장에 함께 다녀오자고 했습니다. 민석과 세라가 저녁에 들른다면서 오늘은 국거리도 조금 더 좋은 걸로 사야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지아는 퇴근길에 집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시장 안은 사람들로 붐볐고 윤정에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장을 보았습니다. 고기 한 팩을 고르는데도 한참이 걸렸고 과일 하나를 집으면서도 세라가 좋아할지 모르겠다며 한 번 더 살펴보곤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오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쓰는 모습은 자기 일처럼 어색했습니다. 세라는 말이지 보기보다 입맛도 섬세할 것 같아. 그러세요? 응. 그런 애들은 자기가 티를 안 내도 입이 정직하거든. 윤정에는 대수롭지 않다는 얼굴로 말했지만 지아는 그 말이 또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헤아려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살아온 시간이 길면 길수록 당연해지고 새로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는 마음이라는 걸 알면서도 서운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생각보다 먼저 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라였습니다. 민석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세라만 먼저 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혜는 반가운 얼굴로 세라를 불렀고 지아는 문 앞에서 신발을 벗으며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민석이랑 같이 오는 줄 알았더니. 민석 씨가 회사에 잠깐 들렀다가 온다고 해서요. 저는 먼저 와도 된다고 하길래요. 잘 왔다, 잘 왔어. 혼자 와도 어색할 사람도 아닌데 뭘. 세라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여전히 자연스럽고 단정했습니다. 지아는 괜히 자기 손에 든 장바구니부터 부엌으로 옮겼습니다. 거실로 다시 나왔을 때 윤정혜와 세라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음식이 입에 안 맞았겠다. 처음엔 좀 그랬는데 나중엔 괜찮았어요. 꽤 오래 있었다고 했지. 네. 석사까지 해서 한 6년 정도요. 지아는 냉장고 문을 닫다가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지난번 처음 인사 왔던 날 세라는 분명 미국에는 학부만 마치고 와서 4년 정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석사까지 해서 6년 정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말끝은 자연스러웠지만 그 차이는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별것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지안이 잘못 들었을 수도 있었고 세라가 대수롭지 않게 말을 섞어하다 보니 숫자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안은 그 말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자기 삶이었다면 저런 대목은 쉽게 헷갈리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뒤 민석도 도착했고 식탁에는 금세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분위기는 평소처럼 부드러웠고 윤정혜는 세라 앞에 반찬 접시를 더 가까이 놓아주며 한마디라도 더 챙기려 했습니다. 지아는 묵묵히 밥그릇을 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라가 원래 해외 생활 오래 해서 그런지 처음엔 한국 음식 적응 못했어요. 그랬겠다. 오래 있으면 입맛도 바뀌지. 그래도 저는 금방 괜찮아졌어요. 세라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말은 매끄러웠고 표정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아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아무렇지 않아서 자기 쪽이 괜히 꼬인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식사 도중 윤정혜는 문득 웃으며 민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세라 아버님 회사는 직원이 2,000명쯤 된다며. 민석이 내가 제대로 만났더라. 엄마, 또 그런 말 한다. 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회사예요. 평범한 회사라고 말하는 목소리마저도 과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물컵을 들며 잠깐 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런 사람은 정말 자기 배경을 자랑하지 않는 걸까? 아니면 잘난 사람이라서 저렇게 말하는 법까지 익숙한 걸까? 생각은 거기까지였다가도 자꾸만 아까 들은 그 말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지아는 부엌에서 그릇을 씻고 있었고 세라는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옆으로 와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처럼 단칼에 괜찮다고 자르기도 뭐해 지아는 이번엔 말없이 접시를 넘겼습니다. 세라는 물기 있는 그릇을 조용히 닦아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놀림마저 정리정돈이 잘 된 사람처럼 매끈했습니다. 형님, 네. 제가 자꾸 와서 불편하시죠? 지안의 손이 그 순간 잠깐 멈췄습니다. 세라는 행주를 쥔 채 고개도 들지 않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따지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불편할 게 뭐 있어요. 형님이 저 보실 때마다 조금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요. 지아는 물속에 담긴 접시를 괜히 한 번 더 헹구었습니다. 들킨 기분이었고
그게 싫었습니다.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세라는 마치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고요했습니다. 제가요? 제가 잘못 본 거면 다행이고요. 세라는 그 말을 끝으로 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짧은 대화는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자기가 정말 그렇게 티를 내고 있었나 싶은 부끄러움과 그걸 세라가 알고 있다는 것 같은 불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세라와 민석이 돌아간 뒤 현우는 넥타이를 풀며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지아는 침실로 들어가기 전 결국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꺼내보았습니다. 세라 씨, 지난번엔 미국에 4년 있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나? 오늘은 석사까지 해서 6년이라고 하던데요. 학부만 말했을 수도 있고 합쳐서 말했을 수도 있지. 그 정도는 헷갈릴 수도 있어. 그 말은 지안의 가슴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사람 이상하게 보지 말라는 뜻이 그 안에 이미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안은 사실 아직 세라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단정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에 걸린다고만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우는 벌써부터 지안의 시선을 예민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 요즘 세라한테 너무 신경 써. 민석이 결혼할 사람인데 보기 좋게 좀 대해주면 안 돼? 지안은 결국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입으로 설명할수록 정말 질투하는 사람처럼 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침대 쪽으로 걸어갔고 현우는 그런 지안을 더 보지도 않은 채 방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누워서도 지안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정말 자기 기억이 틀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말실수일 수도 있었고 현우 말처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자꾸만 그 지점에 걸렸습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 그건 아직 누군가를 단정할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한세라에게는 적어도 말이 어긋나는 순간이 있다는 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작은 어긋남이 이상하게도 지안의 불편함을 처음으로 현실 쪽에 닿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내가 괜히 예민한 게 아닐 수도 있다. 그 생각이 처음 스치고 지나간 밤이었습니다. 동시에 지아는 또 한 번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누구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이 집에서는 오히려 자신만 더 초라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지아는 그 작은 거짓말을 혼자 품기로 했습니다.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언젠가 다시 꺼내볼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지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하찮아 보이는 어긋남 하나가 자기 마음속 의심을 처음으로 현실 쪽에 닿게 만든 시작이었다는 걸 말이었습니다. 작은 어긋남 하나를 품고 난 뒤부터 서지아는 전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말도 한 번 더 곱씹게 되었고 사람들 표정이 잠깐만 흔들려도 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게 싫었습니다. 자기가 점점 누군가를 감시하는 사람처럼 변해가는 것 같아서 지아는 스스로를 여러 번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다짐과는 별개로 눈은 자꾸 세라를 향했습니다. 세라가 무엇을 말하는지, 누구를 볼 때 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집안을 걸을 때 시선이 어디서 잠깐 멈추는지까지 이젠 자신도 모르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정작 지아는 그런 자기 자신이 더 불편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일을 혼자 붙들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윤정혜는 주말 점심을 집에서 먹자며 민석과 세라를 다시 불렀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편한 자리였고 그래서인지 세라는 한결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민석은 소파에 몸을 기대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윤정혜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며 기분 좋은 목소리로 세라를 불렀습니다.
지아는 부엌 옆 식탁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세라야, 너는 부침개도 잘하니? 조금은 하는데 어머님 앞에서 제가 뭘 하겠어요. 아이고, 말도 참 예쁘게 한다. 그 칭찬은 짧았지만 너무 자주 들렸습니다. 지아는 대꾸 없이 나물줄기만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윤정에는 꼭 일부러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다정해지는 일조차 너무 자연스러워서 듣는 사람만 속이 좁은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심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윤정에는 간장을 가져오라며 지안을 불렀습니다. 지안이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세라가 뒤에서 조용히 손을 뻗어 옆칸에 놓인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지아는 흠칫 고개를 들었습니다. 간장은 원래 냉장고 문 안쪽 칸에 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윤정에는 자주 쓰는 양조 간장만 이상하게 가운데 깊숙한 칸에 넣어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지안도 몇 번 헷갈렸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세라는 망설임 없이 그 병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거기 있었네요. 지난번에 어머님이 꺼내시는 걸 봤던 것 같아요. 말은 자연스러웠고 설명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지아는 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또다 하는 생각만 가슴 한쪽에 얇게 남았습니다. 점심상은 금세 차려졌고 윤정에는 평소보다 더 흐뭇한 얼굴로 식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민석은 세라 옆에서 유난히 편안해 보였고 현우는 늦지 않게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아는 밥그릇을 놓으며 괜히 숨을 한번 길게 삼켰습니다. 식사 중간 텔레비전 뉴스에서 한 대형 로펌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자막이 빠르게 지나갔고 앵커는 유명 변호사 인터뷰를 짧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라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정말 찰나였고 누구도 못 보고 지나칠 만큼 짧았지만 지아는 이상하게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우도 나중엔 저런 데서 이름 알려야지. 저는 아직 멀었어요. 충분히 잘하실 것 같아요. 세라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그렇게 말했습니다. 칭찬이라면 칭찬인데 어딘가 결이 미묘했습니다. 지아는 괜히 세라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세라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숟가락만 들고 있었습니다. 별것 아닐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멈춤이었을 수도 있었고 그냥 뉴스 소리에 잠깐 정신이 팔린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러면서도 자꾸만 그 짧은 순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럴수록 자기만 점점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민석은 현우와 함께 베란다 쪽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갔고 윤정에는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다 먹은 그릇을 정리하다가 부엌 문 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세라가 복도 끝에 잠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은 현우의 서재가 있는 쪽이었습니다. 세라는 문 앞까지 다가간 건 아니었지만 마치 어딘가를 생각하듯 짧게 걸음을 멈춘 채 서 있었습니다. 지아는 자기도 모르게 손에 쥔 그릇을 더 꽉 잡았습니다. 세라 씨, 세라는 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은 고요했고 당황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네, 형님. 뭐 찾으세요? 아니요. 화장실 가는 길이 헷갈려서요. 지아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복도 끝은 화장실과는 정반대 방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지금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자기만 너무 사소한 걸 붙드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은 이쪽이에요. 아, 제가 반대로 왔네요. 죄송해요. 세라는 그렇게 말하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정말 길을 착각한 사람처럼 보였고 그래서 지아는 더더욱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은 늘 가능했고
가능한 설명 앞에서 지안 혼자만 자꾸 예민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세라와 민석이 돌아간 뒤 윤정혜는 부엌에 서 있던 지안을 향해 아무렇지 않게 말을 던졌습니다. 지안아, 너는 왜 자꾸 표정이 굳어 있니? 제가요? 응. 세라만 오면 내가 좀 딱딱해져. 그런 적 없어요. 너는 내가 모를 수도 있지. 근데 보는 사람은 알아. 그 말은 마치 이미 결론이 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지아는 억울하다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는 순간 정말로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우는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침대에 기대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지아는 드라이기를 끄고 한참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런 지안을 한번 힐끗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오늘 또 뭐라고 했어? 제가 세라 씨만 오면 표정이 굳는데요. 엄마가 괜히 그러시진 않았겠지. 지아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별 뜻 없이 한 말처럼 들렸지만 지안에겐 그 한마디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오빠도 그렇게 보여요? 조금. 그 짧은 대답 뒤로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아는 더 묻지 않았고 현우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누가 맞는지 따져보기도 전에 이미 자신이 이상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아는 그날 밤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세라를 질투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평범한 말과 행동까지도 곱게 못 보고 있는 걸까? 그런데도 아무리 스스로를 의심해도 마음 한구석에선 자꾸만 다른 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은 별다를 것 없는 오후였습니다. 서지아는 거실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 오래된 잡지와 신문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윤정혜는 바깥에 잠시 나가 있었고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현우는 아직 퇴근 전이었고 민석도 들어오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아는 먼지를 털어내듯 종이 묶음을 넘기다가 문득 익숙한 얼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강현우였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젊은 얼굴이었고 정장 차림도 어딘가 덜 익숙해 보였지만 분명 남편이었습니다. 지아는 잡지를 손에 든 채 한참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눈길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기사 제목은 더 익숙했습니다. 재벌 2세 뺑소니 사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 이끌어낸 신의 변호사. 지아는 천천히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재벌 2세, 뺑소니, 증거 불충분, 무죄 판결. 예전에도 분명 여러 번 봤던 제목이었는데 그날은 단어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낯설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건을 지안이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강현우가 변호사가 된 뒤 처음으로 이름을 크게 알린 재판이었고 한동안 뉴스와 기사에 오르내렸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윤정혜는 사람만 만나면 그 이야기를 자랑처럼 꺼냈고 지안 역시 그 시절엔 그 기사를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다만 그때의 지안에게 그 사건은 그저 힘든 시간을 지나 드디어 남편이 자기 자리를 만들었다는 증거처럼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지아는 잡지를 무릎 위에 펼쳐놓은 채 기사를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여론이 몹시 거셌고 누구나 유죄를 예상하던 사건이었지만 재판이 이어지며 운전자 특정이 어렵다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고 결정적 증거로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겹치면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설명도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지아는 이 대목에서도 현우가 얼마나 유능한 변호사인지부터 생각했을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 시절의 지아는
남편 이름이 기사에 실리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자랑스럽다는 마음이 먼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말이 흔들리고 누군가의 믿음이 무너지고 누군가의 마지막 기대가 꺾이는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건 아주 미세한 감정이었습니다. 당장 설명할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꺼내면 괜한 트집처럼 보일 만큼 흐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아는 계속 다음 장으로 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같은 기사를 읽고도 사람 마음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문장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혜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반사적으로 잡지를 덮었지만 윤정혜는 그 표지를 보자마자 금세 알아보았습니다. 그거 현우 기사 나온 거잖니. 오랜만에 다시 봤어요. 그때 참 시끄러웠지. 다들 어렵다던 걸 현우가 맡아서 해냈잖니. 그 일로 이름이 퍼졌고. 윤정혜의 목소리에는 숨기지 못한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지안도 함께 웃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그 말을 따라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공담처럼 들려야 할 이야기가 이상하게도 누군가의 실패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현우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식탁에 앉는 모습은 늘 보던 그대로였는데 지아는 이상하게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그 기사 속 변호사이고 그 사건으로 이름을 알렸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은 처음으로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응, 오늘 거실 정리하다가 그때 기사 다시 봤어요. 현우는 국을 뜨던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아는 그 멈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예전엔 그냥 오빠 이름 크게 난 사건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지난 일인데 뭘 또 봐. 그때는 제가 그냥 좋기만 해서 제대로 안 봤던 것 같아요. 현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지아는 그 짧은 침묵이 괜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웃어넘기면 될 이야기인데 현우는 아예 그 문 앞에 서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재판 많이 시끄러웠던 모양이던데요. 초반엔 그랬지. 근데 재판은 기사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야. 그래도 뺑소니 사건이면 지아나, 현우는 그제야 숟가락을 내려놓고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인 것도 아니었고 화를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안은 그 짧은 부름 안에서 이 얘긴 여기서 그만하자는 뜻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지난 일이고 굳이 집에서까지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 지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엔 아주 선명한 감각이 하나 남았습니다. 현우는 모르는 일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있는 일을 닫아버리려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서지아는 한세라가 오는 날이면 괜히 자기 어깨가 먼저 움츠러드는 걸 느꼈습니다. 세라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단정했으며 누구 앞에서도 흐트러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 서면 이상하게 자기 말투 하나, 옷차림 하나, 손끝에 밴 생활감까지 괜히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아는 그 감정이 싫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세라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세라만 모르고 모두가 아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열등감 같은 것이 전혀 없다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는 몇 년을 버티고 참으며 겨우 이 집 사람이 되었는데 세라는 처음 들어온 날부터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윤정혜의 눈빛도 집안 공기도 심지어 식탁에 앉는 자리의 분위기까지 세라가 들어오면
이상하게 더 반듯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그런 변화 앞에서 자꾸만 자기만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윤정혜는 민석이 늦는다며 세라만 먼저 오라고 했습니다. 이젠 그런 일도 자연스러워진 듯 했습니다. 윤정혜는 별말 없이도 반가운 얼굴을 숨기지 못했고 지아는 부엌에서 냉차를 준비하면서도 괜히 손끝이 바빠졌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한 날이면 지아는 늘 손부터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지아나, 냉차에 얼음 좀 넉넉히 넣어라. 세라가 더위 타는 것 같더라. 네, 어머니. 윤정혜는 아마 정말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아는 그 짧은 한마디에도 괜히 마음이 걸렸습니다. 자기 몸살은 잘 모르면서 세라가 더위를 타는지는 벌써 알아챈 사람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아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런 걸로 마음이 상하면 정말 속 좁은 사람밖에 더 되냐고 괜히 자기를 더 작게 만들지 말자고 말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린 건 저녁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세라는 혼자 들어왔고 윤정혜는 기다렸다는 듯 거실 안쪽으로 세라를 불렀습니다. 그날도 세라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과하지 않은 옷차림, 낮고 차분한 목소리, 반듯한 자세까지 여전히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옆에 서 있는 사람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종류의 단정함이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일찍 온 건 아니죠? 아니다, 잘 왔어. 민석이 없이 와도 어색할 사람도 아닌데 뭘. 세라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투 하나까지도 듣기 좋았고 그래서 더 숨이 막혔습니다. 지아는 쟁반 위에 잔을 가지런히 올리면서도 괜히 자기 손등에 거친 자국부터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거실로 나가 냉차를 내려놓는 순간 지아는 탁자 위에 펼쳐진 신문을 보았습니다. 현우가 아침에 읽다 둔 사회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교통사고 기사 하나가 접힌 자국 사이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아는 별 생각 없이 시선을 스치듯 내렸는데 바로 그때 세라의 손끝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정말 찰나였습니다. 냉차 잔을 들려던 손끝이 아주 잠깐 굳었다가 곧 아무렇지 않게 다시 움직였습니다. 윤정혜는 눈치채지 못했고 지안만 그 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니? 아, 아니에요. 잔이 생각보다 차가워서요. 세라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설명은 자연스러웠고 표정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아는 괜히 마음이 걸렸습니다. 늘 그렇듯 세라는 설명 가능한 말만 골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뒤 윤정혜가 부엌으로 들어가 반찬을 더 챙기는 동안 거실엔 지안과 세라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고 지안은 이번엔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지는 순간 자신이 너무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 목소리는 저절로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세라 씨, 네, 형님. 아까 기사 보셨어요? 세라는 바로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당황한 표정은 아니었고 오히려 질문이 올 줄 알고 있었다는 사람처럼 고요했습니다. 무슨 기사요? 방금 손 멈추셨잖아요. 교통사고 기사 같은 거 원래 잘 못 보세요? 세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은 침묵이 있었고 그 몇 초가 지안에겐 이상하리만치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건 누구라도 기분 좋진 않죠. 그렇죠. 평범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너무 준비된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세라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고 지안도 거기서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자기 쪽이 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걸 지안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현우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세라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고 그 얼굴에 처음으로 아주 짧은 긴장이 스쳤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절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짧았지만 지아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먼저 와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그 짧은 인사만 오갔을 뿐이었습니다. 너무 평범했고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아는 이상하게 그 순간이 제일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하는 공기라는 건 오히려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 더 또렷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식탁에 앉았을 때도 세라는 여전히 평소와 같았습니다. 윤정의 말에 적당히 웃고 민석이 늦는다는 연락에 고개를 끄덕이고 현우와는 필요 이상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아는 이상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혼자만 붙들고 있는 사람처럼 숨이 막히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세라야, 너는 원래 그렇게 침착하니? 그런가요? 어디 가서도 안 흔들릴 것 같아. 세라는 잠시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흔들릴 일 없게 살면 되죠. 평범한 말처럼 들렸지만 지아는 이상하게 그 대사가 오래 남았습니다. 그건 조언처럼도 들렸고 스스로를 붙드는 말처럼도 들렸으며 무언가를 오래 참고 버텨온 사람이 겨우 삼켜낸 문장처럼도 들렸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현우는 먼저 서재로 들어갔고 윤정혜는 욕실 쪽으로 갔습니다. 거실엔 다시 지안과 세라만 남게 되었습니다. 세라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고 지안은 이번엔 피하지 않고 그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세라 씨, 요즘 자주 오시네요. 불편하셨어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럼 다행이고요. 세라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이상하게 사람을 안심시키기보다 더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아는 괜히 자기가 한마디만 더 잘못하면 결국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묻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엔 분명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걸 꺼내는 순간 오히려 자기만 더 초라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욕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고 집안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세라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지아는 그런 세라를 잠시 바라보다가 끝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저녁 무렵부터 비가 심하게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흐린 날씨인 줄만 알았는데 밤이 가까워질수록 빗소리는 창문을 때리는 소리로 바뀌었고 마당 끝 화단이며 대문 앞 바닥까지 금세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혜는 몇 번이나 창밖을 내다보며 혀를 찾고 강민석은 늦어진다는 연락만 거듭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에이구, 비가 저렇게 퍼붓는데 뭘 또 나가니. 세라야, 오늘은 그냥 자고 가라. 한세라는 잠시 망설이는 듯 웃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예의상 사양하는 얼굴이었고 윤정혜는 그런 세라를 더 붙잡아야 하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괜히 번거롭게 해드릴까 봐서요. 무슨 번거로움이니. 민석이도 못 온다는데 이런 날 혼자 보내는 게 더 마음 불편하지. 지아나, 손님방 이불 좀 펴놓고 수건도 새 걸로 꺼내놔라. 네, 어머니. 지아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 붙잡는 게 당연할 수도 있었고 그 호의가 특별한 뜻을 가진 것도 아닐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조용히 굳어졌습니다. 세라가 이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일이 괜히 평범하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손님방에 들어가 새 이불을 펴고 베갯니들 갈고 커튼까지 한번 정리해두는 동안에도 지안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자꾸만 자기 손끝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기 집인데도
어쩐지 누군가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방 정리를 마치고 나오자 세라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인기척도 거의 없었습니다. 형님, 제가 해도 되는데. 다 했어요. 죄송해요. 저 때문에 번거롭게 해드려서. 비가 많이 오니까요. 지아는 그 말만 남기고 먼저 돌아섰습니다. 세라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지안을 바라보았고 그 시선이 등을 타고 내려오는 것 같아 지아는 괜히 걸음을 더 빨리 했습니다. 윤정혜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세라도 손님방으로 들어간 듯 보였습니다. 방 안엔 빗소리만 가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정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다시 들렸습니다. 지아나, 세라 씨께 수건 안 갖다 놨지? 새 걸로 하나 더 줘라. 지아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가 이불을 젖히고 일어났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일이었고 원래 자기 몫인 일처럼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였습니다. 복도 끝 수납장에서 새 수건을 꺼내 접어들고 손님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손님방 문 앞에 다다르기 직전 지아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님방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방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복도 끝 서재 쪽으로 조용히 움직이는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세라였습니다. 긴 머리와 가느다란 어깨선이 복도 끝 어둠을 스치듯 지나 서재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아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세라는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잘못 들어간 사람처럼 두리번거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미 아는 사람처럼 조용히 문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지아는 수건을 쥔 채 복도 벽에 몸을 붙이고 서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따라가 붙잡아야 하는 건가 싶었지만 정작 문을 열고 무엇을 물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잘못 본 걸 수도 있었고 그 순간 나서는 쪽이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재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세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님방 쪽으로 돌아갔고 지안과 마주치지도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너무 조용하고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지안은 더 숨이 막혔습니다. 방금 본 것이 진짜였는지 스스로를 의심해보게 될 만큼 매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아는 끝내 그 자리에서 서재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건만 한참 동안 내려다보다가 결국 손님방 문고리에 조용히 걸어놓고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누운 뒤에도 마음은 전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현우의 숨소리는 고르고 평온했는데 지아는 그 평온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현우가 불쑥 몸을 일으킨 건 지안이 거의 잠든 척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우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잠시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어깨가 단단히 굳어 있는 게 보였고 낮게 내쉰 한숨은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그러더니 현우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지아는 한 번도 깊이 잠들지 못한 채 이불 끝만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이 아주 조용히 열리고 현우가 다시 들어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곁에 눕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 평온한 움직임이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아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목이 마르기도 했지만 사실은 더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고 옆에 누운 현우는 깊이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아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지만 복도 끝 서재 쪽엔 아주 희미한 불빛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분명 방으로 들어왔는데 왜 서재 불이 그대로 켜져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아는 화장실 쪽으로 가려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거의 무의식처럼 서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얇은 빗줄기가 바닥에 길게 떨어져 있었고 그 안쪽은 이상할 만큼 어수선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다가가 문을 아주 조금 더 밀었습니다. 책장 옆 벽면에 금고 문이 반쯤 열린 채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두꺼운 사건 파일 하나가 펼쳐져 있었고 그 위로 현우의 필체가 적힌 메모 한 장이 빗둘게 걸쳐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히 무언가를 확인하고 돌아간 자리처럼 너무 노골적으로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숨을 삼킨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엔 세라가 이 방에 있었고 조금 뒤엔 현우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다 돌아왔고 지금은 금고가 열린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 세 장면이 한 줄로 이어지는 순간 지아는 더 이상 우연이라는 말을 떠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한 발 또 한 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문을 닫아야 하나 잠깐 망설였지만 그럴 정신조차 없었습니다. 눈앞의 파일이 지금 이 밤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만 분명했습니다. 지아는 책상 위 파일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첫 장엔 사건명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천구 교통사고 사건. 지안의 손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 단어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안은 다시 천천히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진술서 초안, 통화기록 정리 메모, 기사 스크랩, 재판용 정리본 이전의 복사본들이 차례로 꽂혀 있었습니다. 그 안쪽에서 지안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피해자 가족 이름이었습니다. 한정우, 이수경, 한유찬, 생존자 한세라. 지안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름들이 눈앞에서 흐려졌다 다시 또렷해졌습니다. 세라가 왜 교통사고 기사 앞에서 멈췄는지, 왜 이 집 안에서 그렇게까지 침착했는지, 왜 현우 앞에서만 짧고 희미한 긴장을 숨기지 못했는지가 그제야 한꺼번에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지안을 무너뜨린 건 그 다음 장이었습니다. 유가족 감정 자극 금지. 생존자 진술 흔들리면 전체 신빙성 약화. 시간 끌수록 상대 먼저 지침. 운전자 특정 불가 프레임 유지. 지안은 종이를 잡은 손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두고 어떻게 이길지, 무엇을 흔들지, 어디를 버티게 둘지만 정리한 문장들이었습니다. 그 안엔 죄책감도 망설임도 사람을 사람으로 본 흔적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종이를 넘겼습니다. 목격자 관련 항목 옆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접촉 완료. 법정 진술 자신 없다고 함. 추가 출석 막을 것. 지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법을 잘 몰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깨끗한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남기고 무언가를 빼고 무언가를 따로 감춰둔 사람의 기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서지아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자기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건 이 집에 들어온 낯선 여자 하나가 아니라 너무 오래 곁에 있던 남편의 얼굴일지도 모른다는 걸 말이었습니다. 서지아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파일과 그 안에 적힌 이름들, 그리고 현우의 손글씨로 남겨진 차가운 문장들이 눈앞에 그대로 놓여 있었는데도 머릿속은 오히려 텅 빈 것처럼 멍했습니다. 이해는 되었는데 마음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지안을 무너뜨린 건 피해자 이름 아래에 적힌 한 줄보다도
그 바로 뒤에 이어지던 현우의 손글씨였습니다. 유가족 감정 자극 금지. 생존자 진술 흔들리면 전체 신빙성 약화. 시간 끌수록 상대 먼저 지침. 운전자 특정 불가 프레임 유지. 지아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더 많은 서류와 봉투가 들어 있었지만 그걸 하나하나 다 꺼내볼 엄두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본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고 이 이상 들춰보면 정말 자기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파일을 최대한 처음 펼쳐져 있던 모양대로 맞췄고 비뚤어진 메모를 다시 원래처럼 걸쳐 놓았으며 금고 문도 천천히 닫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종이 모서리를 잘못 맞췄지만 지아는 끝내 모든 것을 제자리처럼 돌려놓았습니다. 누가 봐도 달라졌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었습니다. 서재 밖으로 나왔을 때는 다리에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고 손님방 문도 윤정의 방문도 침실 문도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이 집 전체가 아무 일도 모르는 얼굴로 잠들어 있었는데 지안 혼자만 전혀 다른 밤 속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침실로 돌아와 이불 속에 들어갔지만 잠은 조금도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누운 현우의 숨소리는 고르고 평온했습니다. 그 숨소리를 들을수록 이상하게 더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 메모를 쓴 사람인지, 정말 저 차가운 문장들로 누군가의 무너짐을 정리한 사람인지 도무지 한 얼굴 안에서 겹쳐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은 이상할 만큼 평소처럼 흘렀습니다. 윤정혜는 국을 데우며 시장 갈 시간을 계산했고 현우는 뉴스를 보며 밥을 먹었고 세라는 단정한 얼굴로 신세졌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지아는 그 누구와도 눈을 오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자기 얼굴에 떠오른 무언가를 누가 볼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형님. 별 말씀을요. 세라는 늘 그렇듯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너무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라 어젯밤 교통사고 기사 앞에서 손을 멈추던 순간과 서재 안으로 사라지던 뒷모습이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지아는 그 웃음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세라도 모르고 현우도 모르고 윤정혜는 더더욱 모르는 진실을 지금은 자기 혼자만 알고 있다는 사실이 목 안쪽을 천천히 조여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우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오늘 일정 이야기만 짧게 했고 넥타이 매듭을 고쳐 잡은 뒤 오늘 늦을 것 같아라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아는 그 등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밤에 서재를 다녀온 사람의 등처럼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더 서늘했습니다. 집이 비어버린 건 늦은 오전이었습니다. 윤정혜는 장을 보러 나갔고 현우는 사무실에 있을 시간이었으며 세라도 이미 돌아갔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작게 들렸고 집안은 비가 그친 뒤처럼 지나치게 맑고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지아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한세라가 왜 이 집에 들어왔는지를 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그 복수의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자기 남편이라는 사실을 이제부터 자신이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라가 무서운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랬습니다. 이 집에 웃으며 들어와 사람들 마음을 얻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중심으로 파고드는 여자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더 무서운 쪽은 처음부터 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지안이 가난한 시절을 다 바쳐 세워 올린 사람. 합격 소식에 누구보다 먼저 울어주었고 그 이름이 기사에 났을 때 자기 일처럼 벅차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의 절망 위에 올라서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지안에겐 세라의 복수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진실이었습니다.
한번 알게 된 진실은 다시 모르던 때로 돌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지아는 지금 그 사실을 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세라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이 진실 앞에서 어디에 설 것인가 하는 문제라는 걸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지아는 한세라에게 바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았고 무엇부터 꺼내야 하는지도 스스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그냥 넘겼습니다.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윤정의 말에 대답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계속 그날 밤 복도 끝에 멈춰 있었습니다. 손님방 대신 서재 쪽으로 조용히 걸어가던 세라의 뒷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은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같았습니다. 윤정에는 여전히 아들들 밥 걱정을 했고 민석은 여전히 세라를 기다리는 얼굴이었고 현우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늦게 들어와 넥타이를 풀고 물을 마셨습니다. 달라진 건 오직 지안 하나뿐이었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도 같은 복도를 걸어도 지안은 이제 그 집안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안은 한세라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라는 2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시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할 말이 좀 있어요. 밖에서 봐요. 두 사람이 만난 곳은 집 근처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낮 시간이라 손님도 거의 없었고 창가 쪽 자리에 앉은 사람은 둘뿐이었습니다. 세라는 늘 그렇듯 단정한 얼굴로 먼저 와 있었고 지아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은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님. 왔어요. 할 말이 있어 만나자고 했어요. 비 오던 날 저희 집에서 자고 갔던 날? 세라는 찻잔에 올려둔 손끝을 아주 조금 멈췄습니다. 지아는 그 작은 움직임을 보고도 곧장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너무 빨리 정답을 꺼내버리면 오히려 자기 쪽이 더 조급해 보일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건 갖다 주려고 나갔었어요. 어머니가 세라 씨 씻게 새 걸로 하나 더 주라고 해서요. 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지아는 그 고요함이 전보다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손님 방에 안 계시더라고요. 지아는 거기서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세라 눈을 똑바로 보고 싶었지만 정작 눈을 맞추는 일은 생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서재 쪽으로 가는 건 봤어요. 그제야 세라의 눈빛이 아주 얇게 흔들렸습니다. 놀랐다고 하기엔 미세했고 모른 척하기엔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그래서요. 처음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빠까지 서재에 들어갔다 나오더라고요. 세라는 바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갔어요. 이번엔 세라가 완전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정말 그 뒤까지 받느냐고 묻는 사람 같은 긴장이 잠깐 비쳤습니다. 그때 서재에 금고가 열려 있어서 서류를 봤어요. 다 본 건 아니에요. 세라 씨가 왜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고 했는지, 그날 밤 손님방이 아니라 서재로 들어간 것과 교통사고 얘기만 나오면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세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누가 먼저 정답을 꺼내느냐보다 끝까지 피하지 않고 마주 앉아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민석 씨한테까지 그렇게 해야 했나 싶어서.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지아는 일부러 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라를 감싸주기 위해 나온 자리가 아니라는 걸 자기 자신에게도 분명히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왜 여기까지 왔는지는 이제 알아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세라 얼굴에 처음으로 아주 얇은 금 같은 것이 지나갔습니다. 울음은 아니었고 안도도 아니었고 그보다 훨씬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이 잠깐 숨을 쉬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알게 되면 형님은 저 같은 사람 제일 싫어하실 줄 알았어요. 지금도 쉬운 사람은 아니에요. 전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잊고 산 적 없어요. 그랬겠죠. 근데 그 집 사람들은 다 잊고 살더라고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지안의 심장 깊은 데를 찔렀습니다. 잊고 산 사람들. 지안은 그 말 앞에서 아무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도 결국 그 집안에서 모르는 척, 지나간 일인 척, 끝난 일인 척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님 남편은 그 재판으로 이름을 얻었고 저는 그 재판으로 남은 것까지 다 잃었어요. 지안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위로할 말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민석 씨까지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알아요. 그 사람 마음 이용한 거. 그건 제가 끝까지 괜찮다고 못해요. 저도 제가 괜찮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세라는 그 말을 아주 조용히 했습니다. 그 한마디 안엔 자기 자신까지 오래 미워해온 사람의 그림자가 얇게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찻집 안에는 물 끓는 소리만 낮게 들리고 창밖엔 젖은 나무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찻잔 가장자리에 손끝을 올린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이 자리에 세라를 부른 진짜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래도 난 더는 그 사람 편에 안 설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모르는 척하면 가족이 유지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건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같은 사람을 지켜주는 거였어요. 지아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무너뜨리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더는 막지도 않을 거예요. 더는 덮어주지도 않을 거고요. 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그 침묵 앞에서 오히려 마음이 더 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기가 하려는 일이 복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부턴 세라 씨가 해야 할 일을 하세요. 형님, 대신 하나만 약속해요. 뭔데요? 민석 씨는 더 이용하지 말아요. 세라는 아주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 짧은 약속이 지켜질지, 앞으로 무슨 일이 얼마나 더 커질지, 지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숨이 조금 쉬어졌습니다.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먼저 갈게요. 왜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세요? 지아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창밖을 한번 보고 다시 세라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작아지는 쪽이 내 몫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그 사람 잘못까지 끌어안고 사는 건 착한 것도 가족인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번엔 내가 내 편을 좀 들어주려고요. 세라는 끝내 붙잡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주 오래 지고 있던 얼굴로 조용히 지안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고 진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지안은 남편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얼굴로 자기 삶 바깥에 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먼저 필요한 건 더는 그 사람을 지키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이라는 걸 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